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접종, 백신 4차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3차 접종 후에 120일이 지난 1962년 이전 출생자 1,066만 명이 그 대상자가 되겠는데요. 방역당국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8주 정도로 짧지만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는 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면서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80대 이상에 대해서는 치명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며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4차 접종 전 확진 이력이 있어도 격리 상태만 아니라면 접종이 가능하고 열감 등 증상이 남아있다면 해소된 뒤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부산에서 길을 걷던 한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12일 밤 10시쯤 한 마트 주차장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주차 차단기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치는데요. 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학생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SUV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한눈에 봐도 만취 상태였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이 멈출까 기대도 있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4만여 명의 병력을 돈바스 지역에 배치한 러시아군은 앞으로 3배 넘는 병력을 더 투입해서 함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과 러시아군의 행태를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인을 말살시키려 한다며 규탄 수위를 높인 겁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9,240억 원에 달하는 무기를 추가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시작돼 메마른 땅을 적셔주던 단비가 오늘 오전까지 내리다가 서서히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이 비는 제주도에 최고 40mm, 충청과 경북 등 곳곳에 5에서 10mm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어제 봄비와 함께 갑자기 찾아온 쌀쌀한 날씨에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역시 낮 동안에도 흐리고 서늘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도에서 13도,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1도 선이 예상됩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만큼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건강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4월 14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요. 기업 가치 높이는 나눔 경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기업들이 참 잘하고 있는 거죠. 나눔 경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과거만 해도 기업의 최고 목표는 무조건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뭐 기업 혼자 크는 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소비자와 공존해야 되고 또 이웃과 함께해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ESG 최근에는 아예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새로운 경영 트렌드가 자리 잡게 된 건데요. 실제로 보면 요즘에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와 연관돼서 기부한다거나 또 나눈다거나 이런 것들이 요즘 이 현대 기업의 경영에 아주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들의 나눔 경영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좀 보태고 또 평소에도 사회적으로 좀 그늘진 그런 곳을 밝히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P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달 초에 동해안에 큰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서요. 재해성금 20억 원을 전국 재구호협회에 기탁했고요. 성금과는 별도로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면 도구, 이불 등 생활 필수품으로 구성된 산불 피해 주민 긴급 구호 키트 500개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불이 진화된 이후에는 피해 복구 현장에 임직원 봉사단을 파견해서 실질적 도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각자의 방식으로 네.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S그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네. 나눔 경영 또 상생 경영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거의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이웃 중에서는요. 아예 끼니를 거르는 먹는 아유. 것을 못 먹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그룹은 여기에서 좀 착안을 한 건데요. 저런 취약계층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왜냐하면 영세 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 장사가 안 된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식당에는 도시락을 주문해가지고요. 그 도시락을 이런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면서 아유, 결식 멋져요. 문제를 해결하는 자, 그래서 이런 도시락으로 거의 홀몸 노인 등 40여만 끼니를 해결했다. 와우, 대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가치의 가치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치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는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H그룹은 특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증품을 판매하는 수익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한 상점에 지난달 초에 노후화된 차량을 대신할 1톤 트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 사용하던 트럭은요, 2013년 H그룹이 지원했던 차량으로 그동안 기증자들의 물품을 방문 수거하는 용도로 사용돼 왔다고 해요. 자, H그룹은 지난 2013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약 7억 원을 투자해 왔고요. 임직원들도 꾸준히 기증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기증된 물품이 8만 5천여 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큰 네.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주제 볼까요?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요.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물가입니다. 요즘 뭐 내 월급 빼곤 다 오른다 이런 말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물가와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어머님들 보면요. 마트에서 장 보기도 두렵고 외식하기도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우선 대체 얼마나 오른 건지 그거부터 좀 볼게요. 네, 소비자 물가라는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뭐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한 450여 개 정도의 이제 가격, 품목을 뽑은 다음에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뽑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한때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였다, 1%대였다,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년 가을부터 꿈틀대기 시작하다가 2%, 3% 급기야 바로 지난달에는 4.1%까지 아유, 치솟았는데요. 이게 2011년 이후 거의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4.1%잖아요. 지난달에. 우리가 보통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가 2%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 지금 2배 넘게 그렇죠. 물가가 튀어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뭐가 얼마나 올랐는지 품목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주요 품목별 3월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자, 먼저 주유소 보고 주유소 갖다 깜짝 놀랐잖아요. 네. 경유가 37.9%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수입 쇠고기가 1년 전보다 27.7%. 자, 그다음에 휘발유가 27.4%, 포도가 24.5%. 회 좋아하는데 생선회 10%, 빵 9%, 치킨이
10.3%까지 올랐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저도 네. 주유소 가면 깜짝 놀라거든요. 경유의 이 휘발유까지 석유류가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석유류가 오른 건 국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인데 앞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서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일부 주유소에는 이제 두 개가 거의 붙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요. 이 경유가 한때는 클린 디젤이다 이래서 많이들 좋아했는데 실제 클린 디젤이 아니었던 거예요. 환경 오염의 성격이 많이 있어서 유럽 같은 경우 또 이런 많은 곳에서 이제 증설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 경유가 품귀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 여기에 설상가상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가 상당 부분 저 경유의 공급처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유의 20%가량, 유럽은 20%가량을 이제 수입하게 되니까 국내에서도 당연히 저런 경유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큰 폭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또 빵 좋아해요. 무슨 뭐 빵지 술래 이런 거까지 있고 이렇던데. 이세훈님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빵. 좋아하죠. 네. 아니 근데 빵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이유가 있죠. 빵의 원료인 밀 가격이 밀가루. 국제 밀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뭐 작년부터 따지면은 너무 큰 폭이고요. 연초 이후에도 벌써 20% 넘게 올랐는데요. 지난해 말 연초에 한 2만 원이던 밀가루 20kg 가격 벌써 2만 4천 원까지 오른 겁니다. 역시 왜 이러느냐? 곡물 대국 두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체 밀의 한 30%? 뭐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네. 과언이 아닌데 네. 지금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밀이 또 부족하게 된 것이고 밀 가격이 오르니까 빵 가격이 오르고 네. 빵에 그치지가 않죠. 국수, 또 라면, 자장면 다 싹다 그래요. 네. 포괄적으로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아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 외식하기 무섭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리거든요. 지난 주말에 그 제 딸내미가 갈비 뜯고 싶다, 갈비 뜯고 싶다 해서 갈비 먹으러 또 갔어요. 네. 갈비 다른 건 안 시키고 갈비탕을 시키자 이랬는데 한 그릇에 26,000원이에요. 4인 가족 따지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저희 식구는 5명이에요.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삼겹살 실컷 먹을 때도 10만 원 넘질 않았는데 솔직히 외식하기가 두렵다, 뭘 먹어야 될까 고민되신다는 분들 많아요. 뭐 갈비탕 뿐이겠습니까? 삼계탕 많이 먹으려고 해도 12,000원, 맞아요. 15,000원 15,000원 정도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잘 먹는 떡볶이 또 순대하고 맞아, 튀김하고 네. 이런 거 한 묶음이 10,000원 넘었어요. 냉면 한 그릇 값도 네. 10,000원 넘은 지 오래됐고요. 근데 외식 물가가 대체 얼마나 오른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놀라지 마세요. 지난달 외식 물가가 1년 전보다 6.6%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 4월 이후에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거죠. 품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갈비탕이 11.7%, 그다음에 30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햄버거가 10.4%, 피자와 짜장면이 9.1%, 김밥이 8.7%, 떡볶이가 8% 올랐습니다. 네. 이저 서민 음식으로 대변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뭡니까? 핵심은 하나죠. 원자재 가격. 네. 여기서 원자재라고 하면 바로 농축수산물 중에서 뭐 밀가루, 옥수수 이런 품목들이 모두 급등한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상기후 때문에 안 그래도 오르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불을 당긴 건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자원 대국인데다가 곡물 대국입니다. 네. 웬만한 것들은 저 두 나라가 다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멈춰 있으면서 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튀어 올랐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환율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저런 원자재와 곡물들을 다 사와야 되는데 네. 최근에 원화가 약세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 약세, 수입 가격이 또 뛰어 올랐겠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외식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여기다가 배달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그렇죠. 또 외식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지난달 한 배달업체가요, 새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배달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편된 수수료가 중개 이용료 6.8%, 배달비 6,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건 전체 배달료를 이전보다 1,000원 인상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로 인해서 일부 식당에서는 배달료를 음식 가격에 전가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배달료 인상은요, 외식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런 원인으로 지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뭐 빠른 시일 내에 물가가 안정되기는 뭐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워. 네, 네. 그래서 다시 장보기에 나선 분들이 많다고요? 비용 부담이 크니까 외식하는 것도 그렇고 시켜 먹는 것도 되게 부담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마트나 시장 가서 재료 사서 집에서 먹자 이런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한 대형 마트가요, 지난 7일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축산이 전월보다 17% 올랐고요. 채소 매출이 12% 올랐습니다. 또 통조림은 전월 대비 16% 올랐고요. 조미료, 소스, 기름류가 9%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저께 친구 집에 놀러 네. 갔었는데요. 뭐가 계속 띵동 띵동해서 오니까 계속 와? 다 밀키트예요. 아. 요즘은 밀키트를 그렇게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밀키트가 갑자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 체인들을 보면 최근에 밀키트의 판매량 거의 35% 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뭘 먹을 때 가장 비싼 거는 외식이죠. 네. 네. 그리고 그렇죠. 가장 싼 거는 본인이 직접 장을 봐서 만들어 먹는 거예요. 해먹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게 밀키트였는데 맞아요. 요즘엔 역전이 난 거예요. 본인이 직접 장을 봐서 뭘 요리해 먹는 것보다 밀키트가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내가 직접 장 보느니 그동안의 중간에 있었던 이 밀키트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지금 밀키트 품귀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외식 물가 얘기도 했는데 이 네. 직장인들은 외식 물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최근 A 씨가 직장 동료들과 함께 그냥 직장 근처에 단골 우동집을 갔대요. 늘 시켜 먹던 우동을 시켰는데 8,500원이었던 그 우동이 10,000원 오른 게 얼마 안 됐는데 또 11,000원 또 올라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 때마다 바뀌니까 체감상 메뉴판이 계속 바뀌는 것 같다.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 햄버거 가격도 올라가는데 진짜 이 외식하기 너무 두렵다. 이런 네.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네. 밥 10,000원이면 밥 먹고 그다음에 좀 저렴한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까지 사 먹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유, 뭐 안 돼, 10,000원 안 한 돼. 장으로 식사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 끼에 한 6,000원 정도 하는 구내식당이 또 그렇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내 식당의 몸값이 치솟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즘에 너무 외식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많은 샐러리맨들과 이제 또 사람들이 구내 식당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실제 구내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오미크론 때문에 좀 꺼려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많은 분들이 잘 안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돼서 일단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구내식당 자리가 없다라고 하고요. SNS에는 이제 주변에 구내식당 맛집, 구내식당의 품평 같은 것도 함께 오르고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저녁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예. 저녁마저도 지금 구내식당이 북적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침, 점심, 저녁 하는 데가 있거든요. 어, 그럼 요즘에 이제 맞아요.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네. 가가지고 거기서 메뉴도 계속 바뀌고 네네. 영양도 챙겨주니까 아예 그걸로 다 해결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물가 얘기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직장인들은 이걸 정말 실감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음식이면 음식, 서비스면 서비스, 공산품이면 공산품 다 올랐는데 안 오르는 건 도대체 뭐니? 월급, 내 출연료.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 두 개는. 그러니까 특히 외식 물가 상승세는 안 그래도 지갑이 홀쭉한 이 저소득 직장인들과 서민들의 부담을 좀 가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근로자에게는요, 급여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했다는데 특히 임시 일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이 한 언론사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임금이 178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4% 오른 데 그쳐서 이미 물가보다 뒤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상황에서 네. 그런가 하면 벌써 이제 여름이 두렵다 이런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대요.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기다리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 중에서 특히 가스요금 인상,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네. 자, 지난달 우리가 4.1%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전기, 가스요금까지도 반영이 되게 된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구당 월 860원, 전기요금은 4인 가구 한 달에 2,100원 뭐 이상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다 올린 것도 아니거든요. 네. 연료비 연동분은 요번에 아예 인상해서 뺐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현실화가 될 경우에 하반기부터는 그야말로 저런 물가들의 급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는 건데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오르는 겁니까? 좀 답답한데요. 네. 통계청도 그렇고 당국도 일단은 고물가 시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오르는 것이 일단 원자재, 네네. 석유라든가 곡물이 올라 버렸기 때문이 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석유를 뭐 네.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특히 문제가 곡물가입니다. 곡물가는 아직
반영되는 것이 시작도 안 됐다. 아유. 보통 이제 뭐 밀, 옥수수 오르면 6개월 이후에 더 심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고물가 시대는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또 이런 안타까움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처럼 무섭게 오르는 물가에 정부는 기름값부터 잡기로 했다고요? 그렇죠. 유류세를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20%를 인하해 왔는데 다음 달부터 석 달간 30%까지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휘발유가 1리터에 43원, 경유는 58원 정도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글쎄, 이게 뭐 지금 도움은 되긴 되겠지만 네, 이런다고 네.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극약 처방은 되죠. 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올라가지고 휘발유가 뭐 리터당 2,000원 이상 되기 때문에 네네. 만에 하나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면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랐겠고 네. 소비자 물가는 더 올랐을 텐데 자 문제는 이게 완벽한 방법이 아닌 게 국제 유가가 올라버리면은요 세금을 아무리 깎아줘도 그러게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경험하는 이 휘발유가 경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또 네. 하나 곡물 가격도 이제 계속 반영이 되게 된다면 글쎄요. 유류세 인하가 어쨌든 힘이 되게 될겠지만은 이것이 완벽한 물가 잡는 또 방법은 될 수 없어서 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카드를 나올 거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야 되겠죠. 해봐야죠. 뭐 네. 물가가 오르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이니까 유동성을 좀 걷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자 오늘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말릴지를 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올려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한국은행의 수장, 한국은행장이 공석이에요. 하는 총재고. 하는 맞아요. 총재가 지금 네. 예, 그렇죠. 떠났어. 이주를 하는 네. 총재하고 네. 새 총재는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오늘 올릴까 아니면 다음 달에 올릴까에 대한 네. 어떤 좀 예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 하는 총재가 없으면 못 올리는 겁니까? 아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직무대행이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금통위원들이 올려도 되는데 네. 좀 관례상 그렇죠. 그래서 이달 안 올리고 네. 5월 달에 뭐 두 번에 아, 한꺼번에 그렇게 올리는 한다?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또 오늘 올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 그렇죠. 네. 한 10시경이니까 조금 있으면 확인할 수 아,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첫 번째 주제는 알면 알수록 소름 계곡 살인 의혹 사건입니다. 못 뒤집네. 무거워서. 무거워서 못 뒤집네. 네, 계곡살인 의혹 사건 용의자들이 공개 수배된 지 2주가 지났고 또 새로운 의혹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건웅 경찰학부 교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 어떤 사건인지 그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계곡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39살이었던 이 피해자 윤 씨는요. 3m 깊이의 계곡에서 다이빙을 해서 익사를 하는 사고를 당하는데요.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고 당시 경찰도 처음에는 단순 사고로 생각을 해서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숨지고 나서 당시에 그 계곡에 함께 갔던 피해자의 아내가 보험사에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데 이 보험사에서는 뭔가 보험 사기를 의심을 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난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제보를 해서 재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검찰은 그 피해자의 아내인 이은혜와 공범인 조현수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 피해자를 다이빙하게 한 다음에 구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두 명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 수사를 하던 중에 이들이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사건이 아주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된 것 같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2019년 6월 30일에 벌어졌는데요. 사건 발생 전날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피해자 윤 씨가 숨지기 전날에 이
지금 현재 공개 수배 중인 공범 조연수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받은 이후에 그 이은혜와 조연수 그리고 또 피해자였던 그 윤 씨가 7명이서 이 계곡으로 같이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당일 오후 3시에 용소 계곡에 도착을 한 뒤에 다이빙과 수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8시 20분쯤 윤 씨는 다이빙을 한 뒤에 물에 빠져 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은혜와 조연수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정 속에서 윤 씨는 영문도 모르게 숨지게 된 겁니다. 네, 보니까 이 사고 발생 시간이 대략 저녁 8시 20분경이거든요. 근데 사고 발생 전에 일행들의 영상이 또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 오후 6시 전후로 해서요. 그 일행들이 다이빙하는 모습, 그리고 피해자 윤 씨가 튜브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우선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그 영상 속의 남성이 바로 지금 현재 수사망을 피해서 도주 중인 조연수입니다. 이 겁없이 물에 지금 몸을 던지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수영도 할 줄 모르고 물을 굉장히 무서워했던 피해자가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연수가 피해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이빙 시범을 보인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피해자 윤 씨가 튜브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에 조연수와 공범 이모 씨, 공범 A 씨 저희가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A 씨가 다가가서 그 튜브를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어대는데 20분 정도를 계속 그렇게 흔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 속에서는 물속에서 튜브에 의존해서 겁을 먹고 있는 윤 씨의 모습, 그러니까 친구들이 괴롭히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윤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사건 발생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게 참 저녁 8시 20분, 네. 저녁 8시가 넘어서 다이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속에 뛰어내린 그 상황에서 구조하지 않고 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거부터 한번 되돌아보죠. 사실 다이빙을 하기에 저녁 8시는 너무 늦은 시각이죠. 사건이 발생한 6월 말경은 사실 그 계곡 인근이 어둡고 서늘했을 가능성이 있고 시간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당시 일몰 시간이 오후 7시 55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은 이미 어두컴컴해졌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윤 씨가 뛰어내렸던 절벽이 높이가 4m고요. 또 수심이 3m나 되는 그 깊이였거든요. 근데 윤 씨의 키가 이제 172cm였습니다. 금방 반경이 6m가량 됐기 때문에 입수한 다음에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윤 씨는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겁에 질렸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수영을 못하고 물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안 뛰어내렸으면 어땠을까? 누가 밀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이 피해자 윤 씨가 직접 물에 뛰어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뭐 윤 씨뿐만 아니라 아내 그리고 공범 또 여러 지인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행들의 진술에 주목을 했는데요. 일행들 말이 이건 거예요. 저녁이 돼서 이제 다 가려고 이제 짐을 싸고 가려고 하는데 이은혜가 우리 다이빙하자 이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나 안 할래 안 뛸래 이러니까 표정이 싹 차갑게 변하면서 그럼 내가 뛸게 오빠 이렇게 하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그냥 뛸게 이렇게 된 거고 또 차례로 다른 남성들이 뛰다 보니까 분위기상 내가 다이빙을 안 할 수 없는 조금 압박적인 분위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 씨가 좀 다이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쨌든 다이빙 후에 바로 구조할 수는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구조했어야 맞는 것인데 일단 오후 저녁 8시경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일행도 여기서 이제 일부만 있었습니다. 7명의 일행이 있었는데 지금 이은혜가 2명은 이제 차로 보내서 쉬라고 했고요. 거기 있었던 그러니까 이은혜를 포함한 총 5명이 있었는데 윤 씨가 물에 빠지고 나서 누구도 이 지금 윤 씨를 구해주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심지어 이은혜와 조연수의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고요. 네. 또 조연수 같은 경우도 거기서 튜브를 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해주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한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진 한 장이 또 다르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그 사진을 좀 살펴보면은
사진은 당시에 그 계곡 현장에서 이은혜 씨가 개를 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지금 구명조끼들이 되게 그러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이은혜가 그 익사하고 있는 남편 발견하고는 우리 구명조끼 말고 구명 튜브 가지고 자 멀리 있는 네. 그걸 굳이 지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가 된 거죠. 일부러 지체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에 이 조현수 등 일행들이 피해자를 익사 상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이 이 살인 혐의 적용의 이유로 보여지는데요. 한편 그 피해자 윤 씨는 밤 9시 7분에 119에 의해서 이송이 됐지만 40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무서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은혜와 그 남편 윤 씨 관계거든요.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거죠? 일단 두 사람은 악연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2011년부터 이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 유흥주점에서 이 두 사람은 만나게 됐고요. 2017년 3월에 이제 혼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됐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보통의 연인 그리고 또 부부의 관계와는 좀 달랐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 관계는 혼인 신고 전과 후로 나뉠 수가 있는데 두 기간 모두 이은혜는 다른 남성과 여러 차례 교제 또는 동거를 반복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또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서는 곧바로 파혼했던 것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남자들과 동거를 했다면 배우자 결혼을 한 이후에 같이 안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함께 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피해자 윤 씨가 이 이은혜와 결혼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마련을 했는데 이 집에도 사실은 이은혜가 아니라 이은혜 친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네. 따로 별거했다라고 하고 이은혜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게 우리는 함께 살지 않았다. 우리는 주말 부부였다라고 이렇게 별거했던 생활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씨가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알고 보면 연봉이 6천만 원이 넘고요.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굉장히 유능하고 또 재산적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사람인데 어디서 살고 있는지 봤더니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를 혼자 윤 씨가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 윤 씨가 사망 전에 굉장히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아내 이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 연봉이 사실 6천만 원이면은 사실 평균치보다도 높은 연봉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1년밖에 되지 않은 2018년에 개인회생 절차를 이 남편이 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말 기준으로는 채무액 원금만 1억 3천만 원에 달했다라고 해요. 굉장한 채무에 시달렸다는 건데 실제로도 그 윤 씨가 생전에 자신의 지인들한테 라면 살 돈이 없다, 생수 살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돈을 수시로 이제 빌리기도 했다라는 게 지인들의 진술이고요.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이 윤 씨가 자신이 번 돈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돈을 모두 다 이은혜에게 맡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권 자체를 이 씨에게 넘긴 이 윤 씨는 월세 자체도 못 내가지고요. 그 보증금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차감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하고 충격적인 거는 이 윤 씨가 사망하고 나서 이은혜가 이 집에 찾아가서 남은 보증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해요. 네, 뭐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부부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왜 이런 이은혜 아내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단 그 이은혜와 공범 조력자들의 지금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 윤 씨를 범죄 그 대상 제물로 지적한 이후에 계속 우연한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또 지배적인 착취와 세뇌를 통해서 자신에게 복종케 하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거나 반항할 시에는 뭐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거나 심리적인 죄책감이 들게 했고요. 그래서 노예와 같이 지배하고 또 데리고 놀면서 마음껏 지배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은혜와 함께 공개 수배된 사람이 있죠. 조현수. 네. 네. 이들은 뭐예요? 이들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요, 이 사건 발생일 전 한 4년 전쯤에 만났다고 해요. 2015년 무렵이었는데 이 두 사람을 연결해 준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윤 씨가 튜브 타고 있는데 막 흔들던 친구 있잖아요. 네. 그 A 씨, 피해자의 튜브를 흔들던 그 A
A씨가 연결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이 A씨와 이은혜는 10대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 하는데 이 A씨가 전과가 28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또 사기죄 등으로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고요. 우리 이 이은혜, 조현수 이 사건 수사에 공범으로 지금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현재 이은혜와 조현수가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만큼 이 A씨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이들의 행적이나 범행이나 이거에 대해 철저히 한번 밝혀보겠다라고 해서 A씨 수사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사건의 범행 동기는 보험금 때문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보험금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있어요. 네.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제 보험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진 윤 씨가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5개월 이후에 4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되거든요. 이건 좀 사실 상식적으로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또 특히나 그 아내가 이 씨가 자신을 이제 보험 수령자로 또 가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월 최소 7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납입을 하고 또 이게 사망 시 굉장히 고액의 보험료를 받게 된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피해자 윤 씨가 가입한 그 보험에 특이점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보험료도 매달 부담하는 보험료도 굉장히 고액이었던 것도 특이하지만 이 해당 보험 가입 상품이 좀 특이했습니다. 이 조건이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에 사망담보를 55세 이전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이 피해자 윤 씨가 55세 이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최대 8억까지 받을 수 있고 네. 피해자 윤 씨가 55세 넘어서 사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받는 보험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반대로 하지 않나요? 그렇죠. 더 나이가 들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특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 그런 구조를 계획을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걸 좀 살펴보니까 이은혜 요청에 따라 이렇게 보험을 설계한 게 알고 보니 이은혜가 10대 때 교제했던 과거 남자친구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계곡 사건 이전에 2번의 살인 미수가 있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검찰이 또 단서를 확보를 했죠. 네,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와 조 씨는 이전에 벌써 2월경에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한 펜션에서 지금 이제 그 피해자에게 보거피 등을 섞인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살해 의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서 미수에 그쳤고요. 또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밀었는데 이게 잠자고 있던 지인에게 또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또 미수에 그쳤고요. 근데 여기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하나 나왔던 것이 이은혜와 조현수의 SNS 대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은혜가 이제 조현수에게 보낸 메시지에 보거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외에도 그 윤 씨를 살해하려고 한 정황들이 추가로 공개가 됐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실제 사망하기 한 달 전쯤부터 네. 이 이은혜가 수상스키나 뭐 바나나 보트 같은 수상 레저를 좀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8번 정도 이런 수상 레저를 즐기러 갔는데 그중에 3번을 자신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 씨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타게 한 거죠. 근데 윤 씨가 너무 무서워하고 막 물에서 나오고 싶어하고 이분은 수영을 못 하니까요, 전혀. 네. 그러면은 오빠 탈수록 늘어. 계속 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요해서 윤 씨로 하여금 이 수상 스포츠를 하도록 했다라는 정황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 수상 레저를 즐기다가 이 윤 씨가 물에 빠지니까 그러면은 자기 남편이면 빨리 구조해달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은혜가 업체 관계자한테 빨리 보트 빨리 운전해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진술도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살해하려는 정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은 우리 바나나 보트 타거나 할 때 다 구명조끼 입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안전 요원이나 이런 안전 장치도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은혜도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살해하려는 의도보다는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면 길들이기, 괴롭히기 이러한 일환으로 했던 것 같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편 윤 씨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싶어요. 길들여 왔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타인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런 것들을 교육이나 또
경제 활동 등을 통해서 욕구를 해소를 하게 되고요. 또 지배 조정 통제 욕구를 이렇게 해소하는 데 반해서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또는 학력,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 이런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배해서 이런 욕구를 충족하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케이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상에게 정서적 학대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 지금 그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고 스스로 믿게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근데 이것뿐이 아니고 이은혜의 과거 범행 전력이 드러나면서 또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경찰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은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만 15세일 때 속칭 우리가 조건 만남이라고 하죠. 그런 범행으로 발각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총 9번이나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2006년 7월로 돌아가면 이 이은혜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이른바 조건 만남을 가져서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이후에 이 이은혜는 범행을 조금 더 방법을 진화해서요. 성매매 행위를 한 다음에 그 남성들의 지갑을 훔쳐가는 등 절도행각. 이 남자가 신고하지 못할 거잖아요. 자기가 네. 성매매를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절도행각을 벌였고요. 자신이 혼자 하거나 혹은 친구들과 함께 해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합계가 400만 원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처음에 사실은 이 소년 상태에서는 처음엔 기소유예도 하고 여러 가지 선처를 해주는데요. 총 5번이나 소년 심판에 회부가 됐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범행 자체가 계속해서 진화되고 횟수가 많았는지를 저희가 능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이 또 충격적이었던 게 이분이 임신 중이었던 2010년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사람들랑 시비가 붙어서요. 폭행 혐의로 입건돼서 수사받은 그런 전력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다가 아니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여행보험금도 최소 5번 정도 타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은혜는 그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약 800만 원의 허위 보험금을 청구했고 타냈는데요. 그 남편 윤 씨와 혼인 신고를 한 이후에 2017년 9월쯤에 여기서 또 다른 남성과 또 그 해외 여행 갑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하던 중에 거기서 이제 가방이 분실됐다라고 신고를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보험금 150만 원을 챙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행자 보험의 허점을 노린 그런 범죄를 실행을 했고 이와 같은 그 보험 사기를 통해서 총 5차례 800만 원의 여행자 보험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은혜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일단 이 사건은 과거에 남편 둘을 살해했었던 어민숙 사건, 또 최근에 고유정 사건과 여성이 저질렀다는 강력범죄라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특히 또 다른 점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청소년기부터 성매매로 돈을 절취하고 또 절도범, 사기범, 살인범으로 진화한 그런 범죄의 학습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계속 공범과 조력자가 있었고 집단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문화로 편입하게 되었고 특히나 이제 그 피해자의 그 아픔이나 고통을 공감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실제로 뭐 여기에 검거가 돼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사이코패스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제가 가장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요. 이은혜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이 의문의 사고사를 당했던 그런 정황이 또 포착이 됐죠. 네, 맞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글이 올라오는데요. 이은혜와 과거에 교제했거나 혹은 결혼했던 남성들이 다 의문의 사고사를 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까 먼저 2010년에 이 이은혜와 교제했던 남성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동승했던 동승자가 이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2014년에는 그 이은혜가 전 남자친구랑 같이 태국 파타야에 스노클링을 갔는데 스노클링을 하다가 이 남성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우리 사건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2019년에 이 우리 피해자 윤 씨 사건, 자신의 남편이었던 윤 씨가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그러면 이 앞선 사건들도 수사하기로 한 거죠, 지금? 네, 일단 그 경찰에서는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지금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2010년도에 그 이은혜 전 남자친구와 이은혜가 동승했던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근데 이제 그 동승자인 이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교통사고 기록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밝혔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14년 그 태국 파타야에서 또 스노클링 중 익사했던 그 전 남자친구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안의 그 사망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 다시 또 이 수배된 그 지명 수배자들이 검거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또 좀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파타야 스노클링 익사 사건 같은 네. 경우 이 사건이 더 좀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이은혜가 8년 전에 그 교제했던 남자친구와 태국 파타야로 놀러 가서 스노클링을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익사를 하는 그런 사고사를 당하게 됩니다. 저희도 스노클링 하러 이제 태국에 가봐도 뭐 깊은 데서 하는 거 말고 왜 얕은 데서 하는 스노클링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요 사고 지점에 대해서 전지 그 태국 관광 가이드의 말로는 그 해당 지점은 수심이 굉장히 얕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성 기준으로 무릎 정도의 깊이기 때문에 여기서 익사 사고가 난다라는 거는 좀 상상하기 힘들다. 익사 사고가 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소름 끼치는 게 자신의 남자친구가 태국 파타야에서 이런 끔찍한 사고를 겪었잖아요. 네. 근데 이은혜는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귀국 파티를 열었다라는 그런 정황이 발견되기도 예. 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이건 뭡니까? 이 씨를 옹호하는 단체 채팅방이요?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재 SNS에서 이은혜와 관련된 단체 채팅방이 여러 개가 지금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이제 이 씨의 사진을 올려놓고 이 씨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범죄는 중요하지 않다, 얼굴이 중요하다, 또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 이런 공지글과 함께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등의 이제 메시지가 오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이은혜가 단 하나 예쁘다는 논리 하나만으로도 그를 이제 추종하는 그런 이상 현상이 벌어진 경우인데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35명을 살해했던 찰스 맨슨이라는 그 범죄자에 대한 추종 세력들도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추종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익명성에 기인해서 또 이런 그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심리를 갖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추종 세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황당하네요. 자, 어쨌거나 이 계곡 살인 의혹 사건 피의자들이 공개 수배된 지 벌써 2주가 넘었는데요. 이 두 사람 어디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 얼굴이 모르겠어요.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뉴스고 하도 나오는데.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4개월째 신용카드를 쓴 흔적도 없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흔적도 그렇죠.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이미 도주하기 전에 도주 계획이 분명히 서 있었던 것 같고 이러한 도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 뭐 현금을 미리 엄청 뽑아놓는다든지 아니면 도주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했다든지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이들이 어디 있을지를 한번 생각하면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첫 번째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의 출입국 기록상 공식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혹시 밀항을 했을까? 그렇죠. 또 생각해 볼 수 네. 있는데 사실 뭐 영화에서나 밀항을 보지 실질적으로 밀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 밀항 브로커들이랑 거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요. 이런 점들을 좀 종합해서 고려해 보면 이들은 국내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일단은 모든 흔적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흔적들을 계속 그 흔적이 조각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결국 이 지금 휴대전화, 신용카드, 은행계좌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봤을 땐 또 4개월간 긴 시간 잠적했다는 것을 봤을 땐 분명히 조력자의 도움이 있을 가능성이 네. 있다. 그래서 또 이 범죄로 취득했던 이제 불법적인 그런 자금도 갖고 있어서 현금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으면 이런 도주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유병헌을 추격했던 그런 상황에서 현상금을 2억을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현수와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해서도 이 조력자들과 함께 있는 그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금을 높여서 네네. 유도해서
이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제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재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하고 있으신데 경찰 관계자 말에 따르면 뭐 실효성 있는 그런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를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지인들에 대한 수사 협조와 그리고 시민들의 제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주변에 그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한 유사한 사람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바로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그 피해자 윤 씨가 빠진 줄 몰라서 구조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는 하지만요. 여러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다 밝혀지려면 네. 체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체포가 네. 돼서 의혹들이 밝혀지고 죄가 있다면 죄를 물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 주제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신혼 부부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스터리한 사건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인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지난 2016년 5월이었습니다. 부산의 30대 신혼부부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실종됐던 사건인데 참 이상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보여요. 이 두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은 CCTV에 찍혔는데 나오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계속 실종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공개 수사를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럼 실종 당일 부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이들 부부는 2015년 11월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 동갑내기 신혼부부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의 15층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이 남편 전 씨의 경우에는 친구와 식당을 동업하면서 운영을 했고요. 이 아내 최 씨는 당시에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임신 중인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이 최 씨는 사건이 있었던 2016년 5월 27일 밤 10시경에 마트에서 이제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왔고요. 그 장면은 촬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 전 씨는 그리로부터 5시간 이후인 28일 새벽 3시에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모습은 모두 아파트 현관에 있는 CCTV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부부에게 뭐 이상한 일이거나 이상한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건 어떤 계기였고 언제였습니까? 네, 그 28일이었는데요. 네. 28일 낮부터 이 부부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편 전 씨의 아버지가 이 전 씨한테 건강보조식품을 좀 갖다 주려고 연락을 딱 취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일하는 식당으로 간 거죠. 그랬더니 그 동업자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 이러면서 문자가 한 통 왔다는 거예요. 28일에 개인사가 있어 집에 일이 있어서 나 일 못 나간다. 이 문자가 왔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내 최 씨가 사라진 그 당시 상황은 어땠어요? 아내 최 씨가 사라진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이제 소속된 극단에서 다음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공연이 시작되기 이제 8일 전에 28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최 씨가 돌연 공연을 못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동료 배우인 그 이 씨에게 보내는데요. 그래서 동료 배우가 최 씨에게 29일 날 다음 날 전화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최 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남편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최 씨와는 직접 통화를 하지 못했고 이 전화 통화를 한 이후에 남편 역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전 씨 부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 된 건가요? 맞아요. 이 부부의 가족들이며 지인이며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6월 2일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은 CCTV를 일단 뒤져서 이들이 어디 있는지 행적을 좀 확인해 봤는데 초반에 저희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이 되는데 나오는 CCTV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아파트는 현관이며 주차장이며 하면 인근에 CCTV가 20대가 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살펴보아도 나가는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실종이 됐고 이들의 행적은
하늘로 솟았는지 진짜 땅으로 꺼졌는지 네. 아직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희한하네. 합니다. 근데 들어는 갔는데 네. 나오는 모습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나오는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제 그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 또 정화조 지하 창고 이런 데들을 수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종이 장기화되면 살인 사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사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 CCTV라는 것이 이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죠. 근데 여기서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20대가 되는 이 그렇지. CCTV를 네. 피해간다는 건 굉장히 사실 어렵다. 어렵죠. 불가능할 네. 정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면서 밖으로 나가야 됐던 그런 피치 못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네.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아니 그렇다면 집안에 뭐 단서가 남아있거나 한 건 없었어요? 경찰이 그 집도 가봤는데요. 네. 현관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고 그 안에서 둘이 뭐 싸웠다거나 이런 특이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집안에서는요, 그 두 사람의 물건이 좀 없어졌는데 네. 그들의 뭐 지갑 그리고 휴대전화, 신분증, 여권 이런 것들이 사라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 최 씨는 그날 그 집으로 들어왔을 때 입었던 그 인상착의, 그 옷이 그대로 사라진 걸 봐서 아마 그 집을 빠져나갔을 때도 동일한 착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럼 실종 이후에 뭐 두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뭔가 행방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서는 발견된 게 없었나요? 네, 그래서 경찰도 뭐 휴대폰 사용 내역이나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생활 반응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어디에도 흔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이 생활하려면 통장에서 돈이라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출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참 이상한 게 어딘가를 이동하려면 이동 수단을 탔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내 최 씨의 차도 그대로 아파트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가 돼 있고요. 버스 카드를 뭐 이용하거나 교통카드를 이용한 흔적도 전혀 없다고 하니까 네. 도대체 맨몸으로 어디를 갔는지 정말 저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현금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요. 네.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목격했다는 목격자조차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바로 이제 휴대전화의 전원이 끊긴 지점이 사실 굉장히 이상한데요. 네. 경찰이 통신 기록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전 씨 부부가 6월 2일에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걸로 밝혀졌는데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 전 씨 같은 경우는 오전 8시쯤 부산시 기장군에서 또 아내 최 씨는 12시간 뒤인 저녁 8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는 점이에요. 네. 이게 한날 한시에 사라진 부부의 이제 휴대전화 전원이 각각 다른 지역, 그것도 심지어 400km 정도 되는 그런 부산과 서울에서 끊겼다라는 점이 좀 석연치 않은 점이죠. 네, 여기까지 들으니까 전 씨 부부의 실종 사건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가 희한하네요. 아닌가. 네, 희한하네 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정말 궁금한 게 부부가 스스로 종적을 감춘 건지 아니면 범죄에 연루된 건지 또 아니면 뭔가 제3의 인물이 개입을 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부부 스스로 자취가 감춘 것은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 금전 문제가 이 두 부부에게 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아내 전 씨 같은 경우는 임신 초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신경 쓸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는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아내 최 씨가 마트에서 장을 봐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차에다 일부분을 남겨놓고 나중에 가져가려는 것처럼 이렇게 차에 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집에 들어가서 뭔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죠. 네. 그렇지. 둘이 어디로 가자. 이제 우리가 저 몰래 CCTV까지 피해가면서 네. 어디 딴 데로 떠나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다면 그 전에 장 보지 않죠. 그렇죠. 떠난 사람이 오. 무슨 장을 봐요, 그죠? 오히려 냉장고를 비우면 비웠지. 네. 이런 부분도 참 희한하네. 그리고 또 집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어떤가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CCTV 20대 정도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왔다면 찍혔을 건데 이것도 의문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뭐 집에서 부부끼리 있을 일이야 뭐 부부싸움이 가장 흔할 거잖아요. 부부싸움을 했으면 사실 차를 타고 훅 어디론가 가버렸든지 택시를 타고 어디 이동했든지 해야 되는데 그 최 씨의 차도 그대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고 뭐 교통카드나 카드를 쓴 흔적도 없고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CCTV를 다시 면밀히 봤는데 어떤 제3자가 개입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가 않은 네.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 판단에는 나갈 때는 이 부부가
둘이 같이 나간 것 같아. CCTV를 피해서.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갈 때는 뭐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나갔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 CCTV를 피해서 나갔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히려 제3자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여권이 없어진 거잖아요. 두 사람의 여권이. 그러면 어떻게 해외로 가는 이런 계획을 했던 건 아닐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이 여권을 갖고 해외로 나가려고 했던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네. 하나는 이 출입국 기록을 속이려고 했을 가능성. 어떤 뭐 제3자에 의한 범이든 지금 이 둘에 의한 어떤 뭐 사라짐이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런 그 출입국 기록을 위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경찰에서 들여다보니까 출입국 기록은 없었다라고 하고요. 밀항 가능성도 제기되긴 하는데 둘이 같이 나갈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거는 일단 휴대전화가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400km 떨어진 지점에서 꺼져 있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그 부정되고 조각되는 그런 게 있고요. 여기 또 이제 사라진 물건 중에 좀 눈여겨볼 게 있는데 그 아내의 핸드백하고 남편의 노트북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 수사 기록상에 휴대폰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연락, 또 이메일, SNS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또 지점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아주 뜻밖의 용의자를 발견하게 돼요. 네, 맞아요. 경찰이 수사를 거듭하다 보니까 뜻밖의 좀 의심스러운 인물이 한 명 발견이 됐는데요. 바로 이 남편의 첫사랑이었던 A 씨. 가 발견이 됩니다. 이 A 씨가 이 전 씨, 남편 전 씨랑 계속 교제하다가 부모가 이제 이 결혼을 반대하면서 다른 남성이랑 결혼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결혼 생활 중에도 지속적으로도 이 남편 전 씨를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A 씨는 이걸 이유로 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자신은 그 남편 윤 씨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전 씨가 갑자기 동갑내기 최 씨랑 결혼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났겠죠. 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최 씨와 전 씨를 괴롭혀왔다라고 합니다. 지인들의 진술이 그러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씨랑 최 씨가 결국 결혼을 하니까 이 A 씨도 재혼을 해서 노르웨이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만 가지고 경찰이 이 실종 사건의 배우의 그 첫사랑인 A 씨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이제 재혼 후 A 씨가 노르웨이로 떠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A 씨가 출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딸아이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마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충격을 상당히 받았고 또 불안한 상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 씨가 전 씨를 포함해서 또 전 씨의 아내인 최 씨까지 계속 전화로 괴롭히고 지속적인 그런 괴롭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전 씨 부부가 실종되기 전에 A 씨가 한국으로 입국을 했다면서요. 네,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요, 이 A 씨와 A 씨 부부가 이 지금 전 씨, 최 씨 부부가 실종되기 전 보름 전에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들 피해자 부부가 실종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이 A 씨 부부는 다시 또 뭐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은 이 A 씨가 한 달 정도 이 한국에 머물렀는데 당시에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면 자신의 행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현금을 썼다라는 건데 현금을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보니까 이 A 씨가 자신의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엄마 나 아프리카로 여행 갈 거니까 1,000만 원만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어머니로부터 아프리카 여행 경비로 1,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프리카 여행이 아니라 한국으로 입국하는 거였고요. 한국에 자신이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어머님한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또 실종된 남편 전 씨의 행적도 약간 수상한 점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첫사랑 A 씨가 이제 그 노르웨이에 갔는데 이 남편 전 씨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 전 씨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를 또 심지어 2대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한 대는 이 A 씨와 계속 통화하는 전용으로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이 전 씨가 식당을 운영했다라고 아까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연어회를 파는 식당이었는데 이 부분도 그 A 씨가 노르웨이가 연어로 좀 유명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추천했다는 거죠. 수상한 점은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맞아요. 이들 부부가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게 2016년 5월 28일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이 남편 전 씨도 그렇고 아내 최 씨도 그렇고 자신이랑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일 못 나간다, 오늘 직장 못 나간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내의 최 씨의 문자 메시지가 조금 이상했다는 거예요. 지인들 주장이. 우리도 왜 누군가랑 문자 메시지를 하면 그 사람이 주로 쓰는 표현이라든지 맞아요. 띄어쓰기라는 네네. 그 네. 특징이 있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평소에는 띄어쓰기를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나 오늘 직장 못 나갈 것 같아 했던 거는 띄어쓰기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 문자라서 지인들도 받고도 이거 얘가 보낸 거 맞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제3자가 그 아내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보니까 아까 이제 도입 부분에서 그랬잖아요. 네. 아내 최 씨 동료가 직장 동료가 전화를 했는데 최 씨가 아니고 남편 남편이 저 받았다고. 씨가 전화를 받았다 이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왜 안 오냐고 사실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근데 아내 대신 남편이 전화를 받았고요. 또 당분간 출근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남편이 했거든요. 우리 아내 내일 못 가요라고 했는데 이게 마치 실종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남편의 행적에 수상한 부분이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키를 뭔가 남편이 쥐고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요. 사건의 또 다른 의문점은 뭔가요? 교수님이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남편의 휴대폰이 꺼진 곳은 부산 기장군이었다. 그렇죠. 근데 아내 휴대폰이 꺼진 거는 그리로부터 400km가 떨어진 서울 강동구 천호동이었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천호동이라는 지역이 그 최 씨의 시댁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 시댁이 있는 데가 천호동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뭔가 접점들이 이렇게 좀 발견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유력한 용의자 이제 첫사랑 A 씨 네. 이런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실종 당일에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뭐 CCTV에 포착된 것이 없다라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우발적인 범행인 것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지점이고요. CCTV가 20대나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결국 피해서 갔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계획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봤는데 그 누군가가 이 계획에 남편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그런 지점도 분명히 보이고요. 이 CCTV를 봐도 이제 아내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남편이 또 나중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후에 또 아내가 먼저 그 연락이 끊기고 남편 같은 경우인데 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그렇다면 남편이 혹시 이 사건을 주도한 게 아닐까 이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크다 적다를 생각해 보기보다는 네. 그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사건 보면서 어쨌든 그 남편 A 씨와 연관이 있는 건 남편이고 남편과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둘이 뭔가 공통된 범행을 모의하진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조금 해보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남편과 그 A 씨를 딱 두면 A 씨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지금 실종된 부부에게 원한을 가질 사람이 사실은 그 남편의 첫사랑인 A 씨 이외에는 없거든요. 네. 어쨌든 부부가 실종된 지 지금 6년째예요. 6년. 6년이 됐고 부부의 행방도 모르고 지금 사건의 의문점들도 지금 밝혀진 게 없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지금 용의자 A 씨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사실 경찰이 이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는 것은 이미 한참 전입니다. 근데 이제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3개월 뒤에 2016년 8월입니다.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A 씨 같은 경우 노르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인터넷하고 전화를 통해서 A 씨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A 씨는 여기서 이제 노르웨이에서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고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6년 12월에 이 A 씨가 종족을 감추니까 경찰은 2017년 3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게 됩니다. 오. 그로부터 이제 5개월 뒤에 2017년 8월에 노르웨이 경찰이 A 씨를 검거합니다. 아니 A씨를 검거한 게 2017년 8월이면 사건이 해결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시에서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도요, 그 노르웨이 정부에 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용의자 A 씨에 대해서 우리나라 좀 보내줘라 이 요청을 하는데 현지 법원에서 불승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A 씨가 용의자다, A 씨가 피의자라는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이 조금 미궁 속으로 더
더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측은 뭐 향후 다양한 각도로 다시 송환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고 실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는 했고요. 경찰에서도 노르웨이 우리가 직접 가서 조사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겠다라고는 했는데 사실은 뭐 어떤 추가적인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사를 진척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에 응해서 그렇죠. 내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걸 좀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내가 전혀 그런 행위를 안 했다면. 근데 이제 현지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했다. 네네. 이것도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경찰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귀국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는 이제 증거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법원에서는 송환 요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범인으로 단정짓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정황 증거만 있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본인의 무고함을 A씨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실종 직후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경찰에서는 이런 증거를 정확하게 채집하고 수집해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송환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진짜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들어갈 때는 찍혔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올 때는 안 찍히고 네네. 이게 뭐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 땅으로 어떻게 꺼진 됐냐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사건 사고 24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 거죠? 네, 오늘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대부분 그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침 저녁을 보니까 제법 날이 쌀쌀해졌어요. 달라요. 네. 낮엔 또 더워. 기온차가 네, 굉장히 네. 커서 이럴 때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따뜻한 겉옷 하나는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